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또 국위에 걸맞는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또 새로운 노력을 제시한 것입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그 반성과 사죄의 그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포함한 식민 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또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신 대로 오늘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최종 해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 자세하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지숙 기자,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먼저 이 방금 말씀하신 2018년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짧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대법원은요, 미쓰비시와 일본 제철이 15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총 40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일본 기업이 몇 년째 배상을 계속하지 않고 버티자 우리 정부가 재단을 만들어 이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불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오늘 정부에 공식안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럼 이 재단의 돈은 어떻게 마련을 하는가? 바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이 수억 달러, 이 돈의 혜택을 받은 우리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네. 앞서 들은 것처럼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 정부안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미래로 가는 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조금 전에 이제 민지숙 기자가 설명했듯이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보면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이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정부 발표안을 보면 이 두 기업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어떤 구상권, 청구권은 이제 남아 있는 것이고 국가는 그때 65년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없어졌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개인의 청구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된다라가 논리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가장 비판이 있는 지점이죠. 왜 그러면은 우리 기업이 뭐 포스코 이런 등등이 내고 왜 빠지느냐, 일본 기업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가 좀 책임감 있고 성의 있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상금이 아니라 위로금이 냈던 어떤 식으로 합의를 볼 수는 있는데 일본 기업이 아예 빠지고 우리 기업이 들어간 거는 65년에 받은 배상금으로 포스코에 투자를 했으니까 지금 50년 지난 이들이 지금 내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기업 팔비트액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이게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최은미 연구위원은 이 문제 계속 쭉 봐오셨는데 오늘 정부 발표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각에서는 또 현재의 한일 관계를 생각을 하면 최대한 또 타협을 한 거다, 이런 시각도 있긴 하거든요. 네, 해석의 영역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물론 여기 다양한 어떤 이해 당사자가 있고 이 부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가장 기준이 돼야 되는 거는 당사자, 원고라고 보고요. 네.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소송에 관련된 사람들은 당사자는 소송 3건의 피해자 기준으로 15분이시고요. 그리고 원고 기준으로 14분이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현재는 워낙 좀 오래된 사안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32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당사자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느냐, 이 부분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법을 찾았다. 그리고 외교적인 차원에서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종근 실장님. 네네.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우리 기업 입장에 우리가 이제 기금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예를 들었지만 포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순순하게 이렇게 기금을 마련할 것이냐 이 문제도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법을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풀으려고 했느냐를 좀 돌아봐야 돼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1+1 안을 내놨습니다. 즉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이 함께 그러면 1+1로 기금을 마련하자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안이었고, 여기에 조금 더 진전된 게 문희상 당시 2019년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낸 안 1+1+ 알파가 있었거든요. 그 알파는 당시에 한일 위안부 합의금으로 받은 그런 재단 기금에서 그 60억 원가량이 있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전용하자라는 게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일단 그러면 일본 기업만 내라. 이건 어차피 문재인 정부도 불가능한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일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금 원고가 되시는 피해자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이게 소송을 건 게 아니거든요. 1997년도에 일본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해당 기업들에게. 근데 그 해당 그 안은 일본 최고 사법 기관까지 갔고 다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와서 지금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 원고 패소, 2심에서 기각, 3심 대법원에서 이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네. 그럼 해당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견지하는 것, 이 기업들이 돈을 내면 안 된다. 왜? 국내 법에서 이미 한번 판결을 내렸는데 상대국에서 내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마지노선을 계속 긋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다면 일본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후퇴한 거 아니냐, 한국 기업만 내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다음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향후에 어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가 플러스 알파를 할 그런 어떤 물밑 약속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느냐. 일본 기업, 일본의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보면 보도 내용들을 보면 직접적으로 그 기업들이 나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일본의 기업들이 자발적, 그러니까 싱글 코트하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뭔가 기금에 출연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추측은 나옵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래서 있긴 있는데, 다만 앞으로의 어떤 행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김 에디터께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너무 이게 안일하게 보신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개문 발차를 했는데 그럼 중간에 일본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돈을 내겠어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거는 일본의 논리가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볼 수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2015년에 화해치유재단이 있었지만은 당사자 설득과 야당 설득이 안 되면서 이게 정권 교체가 되면서 뒤집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저는 굉장히 그때 문재인 정부가 뒤집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저는 그때 공개하지만은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은 이거는 다음에 정권 교체되면 이거 인정 못한다고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대로 된 협상이냐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무성의하게, 왜냐면 야당 설득도 안 하고 당사자들도 반대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정부가 한다라고 해서 한일 우호 관계가 증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책임하고 좀 무능하게 협상을 했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근 실장,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했던 질문 답이 안 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건데, 네. 그러면 우리 기업만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문제, 이 부분은 계속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이 계속 나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기업들과 관련돼서는 설득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1+1의 안이 나왔던 것이고,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이 얘기한 것도 지금 김준일 에디터가 이야기한 그 지점에 맞닿아 있어요. 국회의장이 오늘도 인터뷰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했던 건 법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것, 즉 국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것,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야 됐는데 그게 없다면 도돌이표가 아니겠느냐 하는 점이거든요. 네. 저는 기업들이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김 에디터가 계속 지금 걱정하는 부분,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보여준 어떤 원칙만 계속 고집할 것이냐, 그러면 아마도 계속 이건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해법은 또 다른 어떤 일본의 그런 이 원스텝, 또 다른 스텝이 있어야만 저는 오늘 이 양국의 어떤
협상 결과가 빛을 발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허재현 변호사.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한일 경제단체에서 미래 청년 기금이라는 걸 조성하기로 한 거예요. 맞습니다. 정경련과 일본 이 경단련이 미래의 이 청년 기금이라는 걸 같이 조성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의 문화 교류와 뭐 장학금 사업 같은 어떤 미래지향적 가치에 영향을 두고 문화 교류적 측면, 또 아이들을 위한 어떤 지원 사업 확대 이런 측면에서 같이 기금을 조성을 하기로 협의를 한 건데요. 사실 일본 피고 기업이 이 배상에 한국산하재단 배상이라든가 이 기금 참여에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이 빠지게 된 부분이 상당히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본 피고기업 입장에서는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본인들이 배상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다시 재단이나 기금에 공식적으로 돈을 출연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책임을 다시 한번 인정을 받아서 이중 배상이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끝까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청소년 미래 기금은 어쨌든 손해배상적인 성격이 아니니까 나중에라도 이 피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둔다든가 아니면 지금 피고 기업이 아닌 일본의 다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 방점을 두고 이 기금을 조성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피고 기업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특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동의하지 않는 유족 피해자들이 있고 만약에 피해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주느냐에 대한 법적인 문제도 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은미 박사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 미래청년기금이라는 게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배상 성격으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의 영역일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이제 법적 배상이냐라고 본다면 볼 수 없겠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피해자분들한테 어떤 이제 배상금, 판결금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적 배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아까 박진 장관께서도 발표를 하시면서 얘기했던 부분이지만은 저 또한 동의를 하는 게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화해와 치유의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배상이라고 했을 때 혹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했을 때 그게 꼭 피해자분들에게 혹은 원고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판결금을 드리는 것만이 배상이냐 혹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일본 기업 차원에서 특히 피고 기업 차원에서 다른 방향으로라도 뭔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이 한일 관계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혹은 피해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용인을 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정부 발표에서 미래 세대를 상당히 강조했는데 그럼 이 청년 기금이 이 미래 세대와 맥이 닿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미래 세대가 강조가 된 부분이 맞죠.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근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외교적인 절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과제를 많이 남긴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뭐 일본과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미 많은 교류 프로그램이 있고 굳이 이렇게 또 일본 경제계나 한국 경제계가 만나서 다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왜 하냐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하냐라고 할 때 단순히 청소년들 간의 교류 저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과거의 어떤 우리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인식의 차이를 좀 좁힐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미래 세대들이 갈등보다는 협력과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정경련과 K단련의 이 기금이 혹시 기여를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이 아마도 피해자분들 혹은 유족분들께서 더 바라시는 아하. 것들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께서도 강조를 하시는 것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한 1억, 2억 원 되는 돈으로 그분들의 치유가 그분들의 여태까지의 오랜 고통이 치유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분들이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일본에서도 충분히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여서 조금 더 우리 한국과 일본 간에 가지고 있는 이 인식의 차이를 좁혀가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어떤 과정의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민지수 기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어쨌든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으니까 일본 정부의 반응이에요. 혹시 일본 정부의 반응 나온 게 있을까요? 네, 나왔습니다. 조금 전 오후에 일본 참의원 회의에 참석한 이 기시다 총리가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우리나라 정보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앞으로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오늘 오전에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선언을 계승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반성과 사과를 계승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최 의원님. 자, 기시다 총리가 과거 정부가 과거 내각에서 했던 담화를 계승하겠다. 그 담화에는 사죄에 대한 표현도 있고요. 사과에 대한 표현도 있습니다. 이거를 계승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본의 사과라는 측면에서 자, 이번 기시다 총리의 이런 발언, 조금 더 진위를 보였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나요, 없나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부분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죠. 기존에 나온 부분을 계승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그 피해자 측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구를 한 거는 강제동원에 대한 어떤 사실 인정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고요. 강제동원, 강제징용 자체에 대한 사죄는 없기 때문에 진일보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을 인정을 한다라는 거는 이게 역사적인 측면을 지금 사실 이제 대법원 판결이 좀 크게 일본의 어떤 좀 진일보된 어떤 행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데 강제징용을 인정한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거고 대법원 판결은 곧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전제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정부에서도 저는 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일본에서의 반응이 물론 말씀해 주셨던 이제 여러 것들도 있지만 심지어 계승만 한다고 하는데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반대 여론도 매우 크기 때문에 일본 차원에서는 지금 이 낮은 지지율을 고려할 때는 그래도 뭐 안 한 것보다는 나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한 보도를 보니까요. 일부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중론을 건의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고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좀 알아본 바로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서 이거 굉장히 부담된다 정권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하게 먼저 일본 기업을 제외하고 발표하는 것을 검토해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월인데 박진 장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이라는 거를 좀 많이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근데 뭐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도 미래지향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전부터 여러 정부가 했지만은 못 빠져나가는 거를 내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내겠다. 한번 뭐 이런 성과를 남기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을 너무 안이하게 바라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국내 정치하고 외교를 너무 만만하게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정권 바뀌면은 이 정도 수준이면은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국내 정치의 교착 상태로 벌어질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채권자 동의 없는 채권 변제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 위반 논란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들이 돈 안 받으면 그거 없애버리겠다라는 건데 정부가 나서 제3자가 당사자도 아니고 뭐 이런 것까지 국내 정치가 완전 수렁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작용들을 굉장히 간과를 하고 지금 직진으로 밀어붙이다가 조금 반발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지금 논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정부가 이 발표하는 이 시간에요. 이 피해자 단체들은 외교청사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모습도 좀 보겠습니다. 무시하는 졸속 협상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가 신종, 친일, 매국 협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폭거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말한 한일 관계 개선입니까? 이것은 역사의 명백한 퇴행입니다. 강제동원해법 발표하면서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법적으로도 국민 정서상으로도 이것은 무효입니다. 무효될 때까지 힘차게 행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종호 시장님, 어쨌든 피해자 단체,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는 제3자 변제 방식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기본 입장이거든요. 조금 전에 김준일 에디터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위반 소지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우리 이종호 실장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정부에서도 지금 그 박진 장관을 포함해서 이 피해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겉으로도 그렇고 속으로도 그렇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전원 모든 분들에게 전부 다 지금 이 동의를 얻어낸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다시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반대의 어떤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아요.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오늘은 이제 첫날이고 내일 그리고 이 정확하게는 이번 달, 다음 달, 그리고 5월 달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일 관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이 있습니다. 뭐 양국 정상회담이 셔틀 정상회담으로 다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일지, 거기서 또 어떠한 지금 이것과 관련된 그런 선언이라든지 또는 또 다른 어떤 담화가 나올 수 있을지, 담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떠한 수준까지 또 이 불명확한 부분을 어떻게 명확하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웬디 셔먼이라는 지금 미 국무부 부장관이 네. 사실은 핵심 키워드로 지금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당시에 차관보였어요. 웬디 네. 셔먼이 차관보였는데 이 한일 지소미아든 이 한일 협정이든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을 했거든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천안문에 설 정도로 사실상 중국을 설득을 해서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게 하고 한이 가깝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의 어떤 지금 그 드라이브였습니다. 또다시 그 차관보가 지금 국무부 부장관이 돼서 한미일 관계를 어떻게 지금 또다시 이 가깝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한미일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열리는 G7에 초청돼서 한미일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다시 나올 수 있는지 그게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최은미 의원께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한일 관계의 재정립이냐 아니면 과거사의 매듭이냐 어느 쪽에 더 우리가 방점을 더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거를 뭐 과거냐 미래냐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피해자분들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저도 굉장히 이제 부담은 됩니다만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피해자와 피해자 측은 구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당사자다. 그리고 돈을 판결금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신일본제철 돈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이분들이 권한을 행사하는 거를 못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더 늦춘다 그리고 더 나중에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정말 손해보는 사람이 누굴까? 유족분들도 이미 나이가 너무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정말 유의해야 되는 거는 기준이 어디에 둬야 되느냐. 정치, 정쟁, 정당 혹은 감정 다 빼고 정말 문제 해결만 놓고 봤을 때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오늘 발표에 대한 이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은미 위원은 여기서 이제 보내드리고요. 전당대회를 내부 진흙탕으로 만들거나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것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당심이 폭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 대선에 공이 있는 사람을 적으로 몰아치고 있는가? 침묵하고 계시던 다수 당원의 분노가 높은 투표율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주인은 오히려 우리다. 이번 기회에 윤핵관들 제대로 몰아내고 정말 당원이 주인인 당 제대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제가 김기현 후보의 그 부동산 비리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핫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원 100% 투표인데 거기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투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모바일 투표가 진행이 됐고요. 오늘과 내일 이 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ARS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민지숙 기자. 네. 자, 먼저요.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날 했던 모바일 투표 역대 최고치 기록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오후 마감한 이 모바일 투표 중간 집계율이요. 47%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과거 투표율을 보시면 2021년도 최종 투표율을 이미 넘어섰고요. 2019년도와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투표율입니다. 이 당 안팎에선 ARS 투표 결과까지 합치면 최종 투표율이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호 실장님, 네. 지금 역대 최고 기록했던 이 모바일 투표율에 대해서 후보들 각자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 하나하나 좀 풀어볼 텐데 먼저 네네. 김기현 후보 보면 네네. 절대 다수가 김기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나요? 그렇게 해석 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각각 다 해석이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지금 이 능동적이잖아요. 모바일은 능동적인 투표입니다. 오늘 내일 할 ARS는 수동적이에요. 전화를 받는 것이면 모바일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 내가 이걸 함으로써 정치적 효능감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 효능감이냐 하는 거죠. 자, 김기현 후보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까지 30만이 했었어요. 2021년에는. 그런데 1년 수개월 만에 50만이 늘어났어요. 그럼 1년 수개월 만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돌아보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를 김기현 후보는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 대통령까지 만들었는데 이 당이 마치 집권 여당이 아닌 야당처럼 대통령을 흔들어 놨다. 그 수개월 동안 흔들어 놓은 것을 보다 못해서 아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뛰어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려는 사람들,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했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가장 잘 뒷받침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신이다. 그러므로 능동적으로 투표하는 행위가 대통령의 운영을 뒷받침한 자신을 향해서 능동적으로 투표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럼 반대로 김준일 에디터. 예.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는 분노한 당심의 표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결집 현상이 있고요. 바람이 불었다. 근데 이제 바람이라는 게 이를테면은 누군가 개인의 바람이라기보다는 이 전당대회 전체가 좀 흥행을 하는, 그러니까 4인 4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스펙트럼이 다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강경 보수 황교안, 당권 보수 김기현, 뭐 중도 보수 안철수, 개혁 보수 천하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골라 먹고 싶은 메뉴가 다 있는 거예요.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빠지지 않고 다 있으니까. 거의 부패식으로 있군요, 그러면. 부패식으로 있으니까 다 결집하고 역대급으로 치열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집 현상도 있고 바람도 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중요한 거는 결선에 갈 거냐 안 갈 거냐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근데 지금 이렇게 분모가 커지면은 일반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당원 숫자에 비해서 이제 예측 불가능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김기현 후보가 자신했던 결선 없는 1차에서 끝내기는 조금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허지원 변호사, 전당대회 이틀 남았어요. 이틀을 앞두고 우리 민심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민심,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마음은요, 김기현 후보에게 쏠리는 것으로 지금 어허. 보입니다. 뉴스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378명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했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35.8%가 김기현 후보를 지지를 했고요. 네. 25.5%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9.9% 지지를 받았고요. 천하람 후보는 8.1% 지지를 받았는데요. 해당 조사는 이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표본 오차고요. 국민의힘 지지층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04%포인트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종호 실장, 지금 여론조사 보면 김기현 후보가 35.8%로 이를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네네. 그동안에 윤심 논란도 있었죠. 울산 땅 문제도 제기가 됐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다.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김기현 후보가 누구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당신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그런 이 네거티브 논란만 하더라도 1대 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2대 2도 아니고 1대 3으로 특히 가장 가깝게 여겨졌던 황교안 후보마저도 가장 센 발언. 사퇴하세요를 일관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완전히 선두 후보에 대한 가장 아픈 지점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 후보가 입을 모아서 각각 지금 김신우 에디터도 얘기했지만 각각 다른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입을 모아서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론조사 추이를 한번 보죠. 그것을 제일 먼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였고 그다음에 그것을 더 세게 얘기한 것이 황교안 후보였는데 두 후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TV 토론에서 이야기한 게 꽤 오래 전이에요. 그런데 여론조사 추이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네. 만약 그렇게 계속 네거티브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김기현 후보는 안 되겠다라고 당원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면 여론조사가 내려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출렁거렸어야 되니 판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건 김기현 후보의 네거티브 중요하지 않아. 윤신 당시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어쨌든 묻지마 대통령 국정 운영.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밑에 깔려있는 흐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김신혜 에디터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좀 이렇게 어떤 흐름이 이렇게 지금 투표율이 높으면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여론조사 추이가 변함이 없다는 것. 판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판이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 도리어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결선 투표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죠. 자, 김 에디터께 이제 공을 넘기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다르다고 계속 주장을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종구 실장이 말씀하신 거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네네. 한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밀어줬는데도 1위를 못하면은 정말 후보가 너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 진짜 대통령실 다 밀어주고 막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때 이낙연 후보가 대장동 의혹 제기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됐습니다. 네. 이게 일종의 네티즌 용어로 답정너라는 게 있잖아요. 답정표예요, 답정표. 답은 정해져 있어. 난 표결할 거야. 그러니까 이미 다 마음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이게 이런 네거티브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울산 이 땅 의혹은 아마 대표된 이후에 아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크고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결선 투표 안 갈 수도 있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높은 확률로 갈 확률이 높은 게 2030의 투표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상치가 않고요. 저게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응답률이 낮아서 보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소평가돼 있고요. 네. 상당히 높은 확률로 지금 적극 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의외로 천하람 후보가 결선에 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돌풍이 일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러면 김기현 후보 본인은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도 기사 나왔는데 관련해서 입장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침에 기사 난 걸 보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가 사실관계인지 좀 밝혀져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다만 그 사실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실 관계자 관련 의혹 같은 것도 혹시 직접 선관위에 수사 요청이나 조사 요청하실 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울산에 소유하고 있는 제 땅은 저희 문제니까 제가 하도 얼토당토 않는 사람들에게 진실이 뭔지를 밝혀야 된다고 수사를 한 것이고요. 제3자를 제가 수사해야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죠.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황교안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숫자가 약간 틀렸습니다. 저희가 9.6%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김기현 후보 오늘도 나경원 전 의원 만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후보 오늘 오전 이 나경원 전 의원의 지역구 동작을 찾아서 두 사람 아주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김나 연대를 통한 막판 표심몰이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김기현 후보 이 자리에서 이번엔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본인이 나섰지만 앞으로는 이 나경원 전 의원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깔아줘야 한다. 이런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이 자리에서 선물로 받은 찹쌀떡으로 함께 건배를 하는 이런 친근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김기현 후보는 마지막까지 당심에 호소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어떤 전략을 구사할까요?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더군요. 안 후보 모습 좀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따르면 대통령실이 직접 요청해서 당원들로 하여금 김기현 후보 지지와 홍보 활동을 하도록 부탁하는 녹취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실이 당대표 경선에 개입한 명백한 사실로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중으로 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통실에서 아무런 조치가 계속해서 없다면 후보직 사퇴까지도 염두를 하고 보시는 걸까요? 김기현 후보가요. 사퇴해야죠. 대표님을 여쭤본 거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항의 의미로서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기현 후보가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지수 기자, 지금 안철수 후보가 했던 기자회견 내용,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네,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입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 소속인 관계자가 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물을 전파해달라고 이 당원들에게 요청했다라는 의혹인데요. 이 안철수 후보 측 어제 이 문제 이 행정관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행정관들이 단톡방에 특정인을 초대하면 특정인이 김기현을 지지하고 안철수를 비방하는 홍보물을 지속해서 올렸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거스르는 범법 행위다. 이렇게 정면 비판했습니다. 김 에디터, 안철수 후보는 마지막 승부로 이 논란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압박했을 때 진짜 한 며칠 아무 말 안 했거든요. 안 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반윤으로 서지 않겠다. 이렇게 비춰지지 않겠다라고 해서 당대표가 될 그건데 지금은 조금 이제 전략을 바꿔서 막판 결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허준 변호사, 이 문제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나 대통령실 입장이 있어요? 김기현 후보는 일단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이 해당 논란에 이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당시 행정관에게 얘기를 해봤더니 국정홍보 관련 내용을 설명했을 뿐이고 뭐 후보들 관련해서 당내 경선 관련해서 발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추후 조치를 할 것은 아니고 그냥 오해하지 않도록 행동을 자중하라라는 얘기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요. 조금 전에 김기현 후보가 공직선거법, 전당대회는 공직선거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통령 후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 이런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 적용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당내 경선은 사실 당대표를 뽑는 당내 경선을 상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일단은 김기현 후보 말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을 것 같은 게요. 일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당법에 보면요. 당대표를 뽑기 위한 어떤 당내 경선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어떤 부정한 방법, 예를 들어서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든가 부당한 어떤 공무원의 지위를 행사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선거운동을 했다든가 모욕했다든가 모함했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이 경선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평가될 정도의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처벌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한 2정거장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2정거장까지 저희가 열심히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지난 8개월간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당원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삶도 정치 개혁도 정당 개혁도
그 어느 것 하나 약속대로 실천하지 않았고 당은 계속 분열되기만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결단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어야 합니다. 민지숙 기자. 네. 지금 화면에 본 인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요즘 보니까 매번 이제 전화 인터뷰만 해서 우리가 모습은 많이 볼 수 없었는데 오늘 모처럼 카메라 앞에 섰어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 본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박 전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죽고자 하면 살리라, 사직생의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방금 들으신 내용과 그대로인데요. 박 전 위원장, 민주당이 지금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이 대표가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작심 발언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이 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서 이 결단을 촉구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준일 대표, 바로 이 부분이요. 이재명 대표의 그 결단을 촉구를 해요. 근데 그 결단이 사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영장 실질 심사 받으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첫 번째 민주당의 이 내용이 벌어진 게 이게 체포동의안 부결 가결 때문에 지금 이게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판사 앞에 서가지고 이게 반드시 무조건 구속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방탄으로 비춰지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만약에 기각되면은 오히려 당당하게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법정 다툼만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염두에 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그렇게 여러 층위가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당대표 내려놔야 된다라는 층위부터 일단은 영장 실질심사부터 받아라. 여기에는 조금 이쪽에 좀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오늘 좀 눈길 가는 부분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던 장소거든요. 여기가 이제 국회 기자회견장 소통관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현직 의원들만 예약을 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 자리에 섰다는 게 좀 눈길이 가요. 예,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국회의원만 대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7월에는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할 때는 못 빌려가지고 도와주는 그 국회의원이 없어가지고 국회 앞에서 저렇게 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저 화면 나가고 있는데. 예, 지금 확인해 보니 이거는 이원욱 의원이 도와줬다, 대관을 해줬다라고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데 우리 정치 고수 이종근 실장님의 해설을 좀 해주시죠.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이게? 고수라고 하시니까 더 불안합니다. 지금 뭐 때문에 하시는지. 자, 그런데 의미가 굉장히 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도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외로웠어요. 근데 민주당이 사실상 비대위원장까지 20대 여성을 이렇게 시킨 건 그만큼 민주당이 앞으로 청년 세대를 키우겠다라는 약속처럼 비춰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떤 의원도 169명 중에 어떤 의원도 손잡아주지 않음으로 해서 저렇게 쓸쓸하게 정말 국회 앞에서 인터뷰를 했다,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원우 의원이 손을 잡았어요. 더군다나 그때보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당원 게시판에 5만 명 이상이 지금 출당시켜라라는 그렇죠. 제안에 지금 찬동을 했거든요. 그런 당에서 얘기를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죠. 네, 대답을 해줘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원우 의원이 손을 잡아서 이렇게 그 소통관에 기자회견 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건 저는 이 정치공학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비명계가 나섰다는 거예요. 비명계가 나서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지금 목소리 한번 내봐라. 그리고 외롭지 않게 해줄게라는 의미를 지금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판을 깔아준 건가요? 그렇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친명계 당원들이 하고 있는 목소리가 온당하지 않다. 라는 걸 비명계가 사실상 지금 노출시키는 그런 효과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명계가 이걸 꼭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낙연 대표까지도 지금 출당시켜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겠다라는 의미로까지 좀 확대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지원 변호사, 참 이렇게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보니까 되게 섬뜩한 포스터도 보이더라고요.
네, 이른바 첩자 칠적이라고 하면서 민주당 내 의원들을 공격하는 내용의 포스터인데요. 국민의힘 첩자 칠적을 처단하자는 바로 지금 나가는 저 포스터입니다. 여기에는요, 윤영찬 의원과 이상민 의원 등 의원 5명을 비롯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첩자 칠적이라는 뜻은 국민의힘과 내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공동 창출한 1등 공신이라고 이 포스터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꾸짖어 처단해서 총선 승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와 친이낙연계 의원들 공격하는 그런 명단도 공유가 됐는데요. 의원 29명 명단 공유하면서 모두 다 이낙연계다, 부결 투표에 투표했는지 밝히지 않은 의원들이다라고 하면서 좌표 찍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급된 윤영찬 의원과 이상민 의원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너무 과하다, 첩자니 처단이디 하는 것은 이미 도를 넘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 당이 배출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비단 비명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런 내홍과 분열을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정권이 던진 미끼에 지지층이 넘어간 것이 아니냐, 문재인 전 대통령 당의 근간인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재명 대표 측 핵심 관계자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허지원 변호사, 이런 우려를 좀 반영을 했다고 할까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 지지층에서는 비이재명계 의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비이재명계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출당 제명 이런 청원까지도 올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맞불 작전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면서 내홍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재명 비호 움직임에 대항해서 이재명 출당 제명 요구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이재명 당대표를 사퇴하고 출당하고 제명할 것을 청원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글 작성자는 본인이 권리당원이라고 밝히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든 민주당 가치와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개인 어떤 토착 비리와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하면서 권리당원으로서 이 사람의 출당, 제명을 청원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요. 청원 사흘째인 오늘 오전까지 3,500명이 청원에 동의를 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조금 전에 온라인에서 지금 확산하고 있는 포스터, 강성 지지층의 수위, 반란의 수위 나날이 높아지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나오는 맞불 청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참 어떻게 좀 돌아가나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민주당이. 그리고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 포스터에 문재인, 이낙연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일종의 궁예 관심법이라고 봅니다. 저분들이 정말로 배후 조종을 해서 저렇게 했다라고 할 만한 근거도 전혀 없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 전 대표 총리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강력하게 당에서도 여러 좀 책임 있는 분들이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좀 책임 있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진짜 당이 완전 쪼개지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과열되지 않게 진정을 시켜야 될 책임감 있는 좀 정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종우 실장, 지금 김준일 에디터가 당이 쪼개지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정치는 우리가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비명계로 꼽히는 김종민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당이 말도 안 된다는 전망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상당히 조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분당이 됐을 때 어떤 시점이냐면 바로 선거예요. 분당은 바로 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공천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최소한 30명 이상일 때, 즉 나가서 최소한 교섭단체 이상이 될 수 있는 인원이 있을 때는 분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분당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걸 떠나서 그 안에서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공천 학살을 당할 것이냐. 보통은 물갈이가 30%에서 40%거든요. 네. 그랬을 때 지금은 비명계가 우리가 지금 부결을 하거나 가결을 하거나 기권하거나 무효를 한 사람이 38명에 가깝다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공천 학살을 당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부는 이 바람의 강도 계속해서 세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세기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앵커의 픽입니다. 최대 69시간 민지숙 기자. 오늘 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뭘 하나 발표를 했어요. 69시간 요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발표했죠?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요, 그동안 일주일 단위였던 연장 근로 시간 계산 기준을 일주일뿐 아니라 한 달이나 분기, 길게는 1년 단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출근과 퇴근 사이에 11시간 휴식 의무만 지키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지는 건데요. 연장 근로 시간의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집중 근로가 필요한 달이나 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에 근로시간 저축 계좌 제도를 도입해서 안식월 개념처럼 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도 더해졌는데, 이 추경호 부총리는 꼭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유연하게 하는 데 집중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허준 변호사, 가장 궁금한 반응이 노동계는 어떻게 반응했을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당 64시간 상한으로 지금 52시간에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고 사업주의 이익만 있는 변화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5일 연속으로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휴일을 늘려서 뭐 그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이런 곳에 스스로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휴일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근로시간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로 고정돼 있는 것을 월 단위 또는 많게는 연 단위까지도 탄력적으로 늘려서 운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지숙 기자, 이 근로시간 관련해서 오늘 온라인에서 참 뜨거운 이슈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점심시간에 집에 갔는데 상사한테 혼났다. 이 이슈가 참 뜨거워요.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자신을 4개월 차 직장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직장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인데 자신은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한 뒤에 5분 거리에 있는 집에 가서 쉬고 온다. 근데 어허. 이걸 두고 직장 상사가 굉장히 혼을 냈다라며 이게 잘못된 건가요? 하고 묻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 댓글 반응이 굉장히 팽팽하게 엇갈렸는데요. 이 한쪽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식 시간 1시간 반인 만큼 뭐 집에 가든 자신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지만 반면에 이 외출 시에는 회사에 보고 정도는 해야 한다. 불상 시에는 회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반대하는 입장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자,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